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6월 5일 월요일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샌드위치 데이인데 어떻게 출근하시느라고 조금 문기적 안 하셨습니까? 저도 조금 아침에 일어날 때 뭔가 조금 아쉽고 아깝고 이런 생각이 좀 들던데 그래도 이럴 때 힘내서 또 확실하게 오늘 일하고 내일도 조금 6월 6일을 맞이하여 경건한 마음으로 또 지내고 이러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영친이 여러분, 여러분의 인간소화제 노영이가 인사드리겠습니다. 한동인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픽으로 먼저 시작을 할 거고요. 그리고 매주 월요일에는요. 답답한 정치권에 사이다 같은 쓴소리를 해주실 우리 먼데이 스피커 박지원 전 국정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박 원장님은 흔들리지 않는 바위 같아요. 제가 딱 여러 번 경험을 해보면 학구부동안 또 신념도 있으시고 해안도 있으시고 한번 그 얘기도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탄압받고 계셨는데 상황 좀 한번 여쭤보고 마지막으로요. 슬기로운 경제생활 시간에는요. 이인철 수장과 함께 경제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막 경제 너무 어려운데 정말 얼마나 어려운지 극복 방안은 있는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죠. 생방송 중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자,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저희 기자팀에서 엄선해서 아이템을 고릅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픽 전해드리는 그런 시간인데요. 오늘은 한동인 뉴스바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 주말 잘 보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좀 기운차네. 딴 때와 다르게. 운동을 요즘 열심히 해서. 그래요? 그 운동 진짜 계속 오랫동안 잘하네요. 네, 꾸준히.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효과는 별로 없어 보여요. 아니, 효과 있습니다. 왜요? 무슨 자세히 보시면 효과 좀 있을 겁니다. 그래요? 어디 좀 볼까요? 자, 뭔가 이렇게 좀 근육이 늘어나고 네. 좀 탄력이 좀 느껴지고 이러는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보기와는 전혀 네, 무관한데. 네, 그렇습니다. 제가 놀리고 있는 겁니다. 딱 옆에서 보면은 지난 한 달 전과는 다릅니다. 한 달 전에 약간 푸석푸석했는데 지금은 좀 괜찮습니다. 자, 어쨌든 일을 잘해야죠. 네, 그와 그렇습니다. 별개로 네. 얼마나 오늘 또 좋은 기사거리, 뉴스거리 가져왔는지 보겠습니다. 자, 대통령실이 지난 3년 동안 비영리 민간단체 지급했던 국고보조금 1조 1천억 잘 쓰여졌나 확인하겠다고 하더니 결국에는 시민사회단체, 이 비영리 민간단체가 해외여행도 가는 등 함부로 쓰더라. 네. 이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어제 대통령실에서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국고 보조금을 받은 민간단체 12,000여 개를 대상으로 한 감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공개한 자료를 보면은 일단 총 규모는 6조 8천억 원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1조 1천억 규모 사업에 대해서 확인이 됐고 그 중에서 부정 사용 금액이 314억 원에 이른다는 내용이고요. 정부는 이제 회계 투명성 강화를 내세워서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일단 실태 조사를 해왔는데 횡령이라든지 리베이트 수수, 허위 수령, 사적 사용 등이 발견이 됐다. 이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3년이라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 때 2년 그리고 윤 대통령 시절 때 1년 이 정도일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6조가 넘는 돈이 어쨌든 그 보조금으로 지급이 됐는데 그 중에서 314억이라 그러면은 0.5% 정도예요. 네. 근데 사실 이게 뭐 어떤 단체에 돈을 지원했다고 해서 이게 반드시 그냥 그 돈을 신주단지처럼 모셔놓고 돈이 있으니까 기쁘다. 아니면 무슨 굴비처럼 쳐다볼 것도 아닌데 필요하면 해외여행도 가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1조 1천억 규모 사업 중에서 일단 314억 원의 부정 사용이 확인이 됐는데 뭐 남은 5조 원에 대해서도 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런데 314원 부정 사용이 확인됐는데 일단 예산 자체를 5천억 이상 줄이겠다. 이런 입장을 지금 대통령실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을 해외여행으로 하냐 뭐 연수로 하냐 실제 출장 가서 뭔가 공부해갖고 오는 거냐 이것 따라서 또 항목도 달라지겠지만 지금 여기서는 돈을 덜 주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먼저 조금 흘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사실은 제가 물어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문재인 정부 겨냥해서도 뭐 지난 정부에서 민간단체 보조금이 2조 원 가까이 급증을 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과 관련해서 최근 과도하게 증가한 사업이나 편성된 사업 등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아유, 민간단체들 힘들어지겠네요. 비영리 민간단체라고 하면은 현실적으로 수입이 없는 곳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익 활동이 없는 곳인데 이런 곳이 유지되려면은 이런 나라에서 주는 보조금 같은 게 사실은 상당히 필수적일 텐데 요거를 계속 안 주겠다. 자꾸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민간단체가 마음에 안 들어요? 네, 예를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일단 사례를 이제 공개를 했는데, 뭐 통일 분야 관련해서 통일운동단체에서 대선 후보에게 보내는 사업 협약, 뭐 윤석열 정권 취임 100일 국정란맥 진단과 처방, 이런 정치적인 강의를 하면서 정권 퇴진 운동을 했다. 뭐 이런 것을 사유로 들기도 했고요. 뭐 일단 시민단체가 보조금을 부정 사용하는 것은 일단 잘못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정이 돼야 되는 것이 분명하지만, 뭐 지역 사회에서라든지 뭐 이제 공직 사회에서 시민단체가 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5천억 원의 예산 삭감이 이게 시민단체 활동을 위축하는 것으로 이어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이제 자기네들이 보기에는 이거 횡령이다, 뭐 배임이다, 잘못 사용했다고 말을 하는데 실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그걸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인지가 저는 좀 의심스럽다는 것이고,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현실적으로 앞으로 민간단체 활동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통일 관련 단체에서 어떤 행사를 했는데 뭐 강의료, 강사비 이런 걸 준 게 문제라는 거잖아요. 네, 원고료를 지급 한도의 3배 가까이 지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있습니다. 만약에 그 지급된 사람이 돈을 지급한 혹은 뭐 강의한 그 사람이 만약에 보수주의적인 성격에서 뭔가 얘기를 했다 그러면은 또 그렇게는 판단 안 했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 단체 회장은 지금 언론에 1,500만 원에 불과했다. 지급한 돈은 1,500만 원에 불과했는데 일단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6,260만 원입니다. 그래서 좀 괴리가 있고 정부가 뭐 진보 성향 단체를 분류해서 꼬투리를 잡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 얘기를 안 들으려면 정말 투명하게 잘 해야 되는데 어쨌든 대통령실에서는 300건에 대해서 감사원에 추가 감사를 의뢰하겠다. 86건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 정부에서 민간단체들한테 퍼주기 지원을 해줬다는 게 아마 핵심인 것 같고, 그런 기조를 가지고 있는 단체가 현 정권에 대해서 부정적 발언과 비판을 하고 있다는 게 더 아마 화가 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걸 가지고 하면 국민의 언론을 막겠다는 뜻밖에 안 돼서 제가 봤을 때 이건 좀 부적절한 것 같은데 어쨌든 확인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도 보겠습니다. 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제 차기 총선에서 탈당 후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언급을 하면서 당내에서 조금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지난 2일에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핵관들이 공천을 주느니 마느니 정치적으로 장난을 칠 가능성이 있다. 예전에 유승민 전 의원이 끌려다닌 것과는 다르게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였고, 뭐 예를 들어서 신당 창당이라든지 3당 합류에 대해서는 이제 명확하게 선을 긋다가 무소속 출마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준 상황입니다. 당은 안 만드는데 본인은 무소속으로라도 나오겠다. 네. 이거 상당히 의미가 있는 말인 것 같은데요. 일단 중요한 거는 대통령실 혹은 윤석열 대통령과 친한 핵심 관계자들이 공천 가지고 지금 장난친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본인은 그렇게 공천하고 장난치는데 끌려다닐 생각이 없다. 유승민하고 난 다르다. 자, 모든 걸 포함해서 능동적으로 판단한다. 신당 창당은 아니다. 왜 신당 창당은 안 하고 무소속은 한다는 겁니까? 뭐 일단 친윤께서 우려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신당 창당의 파급력보다는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서 무소속으로 노원병에서 당선이 됐을 경우에 홍준표 시장의 경우처럼 무소속 출마해서 의원직 달성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당권에 도전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친윤계 쪽에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갔다가 나중에 당선이 되면 다시 당으로 복귀하고 그리고 당대표 다시 하려고 그러고 뭐 이제 이런 수순을 또 겪을 수 있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이준석이 그렇게 무서울까요? 일단 그렇게 불쾌감을 현재 드러내고 있고 지금 뭐 전직 대표로서 책임감은 없고 당을 흔들 생각밖에 안 한다라는 게 이제 친윤계 쪽의 입장이고 이준석 전 대표는 뭐 관련해서 5인의 최근에 이용호 의원이 얘기한 5인에 관련해서도 이번 주 중으로 공개를 하겠다 명단을 공개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호 의원은 한 발 물러섰다.
있었던데요. 야, 네. 내가 말한 오인회는 그냥 그런 게 아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이준석 대표가 지금 꺼져가는 오인회 불씨를 살리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인회 관련해서 지금 명단이 도는 게 뭐 박수영 여의도 연구원장, 이철규 사무총장, 배현진 조직부총장,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 박대출 정책위 의장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준석 대표 말로는 이건 공식적인 기구일 뿐이다. 그냥 김기현 대표가 이렇게 둘러댄 것뿐이다. 이제 실제 오인회가 따로 있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일단 오인회가 있다. 네, 오인회 명단을 말해줄 수 없다. 이게 김기현 대표인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나머지 이용호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니네가 말한 그 오인회는 진짜 오인회가 아니다. 네. 실제는 다르다. 네. 근데 소위 시체말로 뺑기친다 이런 얘기 같아요. 그래서 뭐 사실 오인회가 문제가 되는 게 원래 당의 최고위원들이 의사를 결정을 하는데 최고위원들이 아니라 최고위원들이 허수아비가 되고 오인회가 지금 힘을 쓰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와서 이준석 대표가 이제 공개하는 걸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기 보면은 일단 박성민 씨는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봤더니. 네. 그 다음에 장재원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제가 말 안 하겠습니다. 자, 명단을 들면서 드는 느낌은 실체가 없는 명단이라는 것과 윤핵관 까는 거라면 같이 장구 치는 건 잘하는데 명단을 듣기만 해도 좀 이상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김기현 대표가 말했던 이 오인회는 사실이 아니므로 내가 제대로 된 인물을 네. 밝히겠다. 정말 밝힐지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시고 그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짜 이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지금 그 금감원장 같은 경우도 자기 이제 검찰이지만 뭐 대통령이 나가라 그러면 나가겠다 뭐 이런 취지도 좀 밝힌 상황이잖아요. 네.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공천 관련해서 얘기가 들려오잖아요. 지금 현재는 기싸움하는 타임이거든요. 네. 그때 그런 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질적인 오인의 이름을 밝힌다. 이러면 상당히 파장이 클 수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이준석 대표의 또 말을 한번 믿어보는 걸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체는 따로 있냐? 그렇다. 저는 그렇게 본다. 이준석 대표가 들어오니까 재밌네요. 네, 한동희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댓글 지금 진행 중이니까요. 댓글 참여 계속해서 부탁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에 먼데이 스피커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아니오토시에 들어갑니다. 또 일정 기간 국적 관계없이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민법으로 간다. 네, 앞서 저희가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만 답답한 정치 현황, 사이다 중에 사이다, 용화대까지 들릴 만큼 쓴소리를 짱짱하게 하시는 정치구단 박지원 원장 모시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사이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요즘은 맹물입니다. 아이고 머니 왜 그렇게 되셨어요 갑자기? 자 그래도 우리 박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행간을 잘 읽어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여쭤봐야 될 부분이 많은데 5월 24일 날 사실 저희가 대체 공휴일 때문에 못 모셔서 지난주에 확인을 좀 못 해봤습니다만 경찰이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국정원 본청도 압수수색했다. 서훈 전 원장하고 같이 이런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뭡니까 도대체 정확하게? 아니 뭐 신라 시대 얘기를 이재삼 어떻게 해요? 이재삼으로. 네, 그래도요. 네. 아마 서훈 전 원장에 대해서는 전략은 우리 국정원 산하 연구 기관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부원장이 좀 말썽을
일으켰었는데 저도 원장할 때 그걸 몰랐어요. 보고를 못 받았는데 어떻게 됐든 거기를 수사하면서 채용 관계에 문제가 있다. 또 저에 대해서는 제 비서관 네. 두 사람을 그 연구위원으로 채용하는데 하자가 있다 하는 것으로 인사에 문제가 있다. 예, 압수수색을 했는데 글쎄요, 제 전화기 가져가서 이제 우리 변호사가 들어가서 이번 주에 아마 포렌식 할지 어쩔지 그건 한다고 그럽니다. 기다려봐야죠 뭐. 아니 근데 지금 뭐 총체적으로 네. 이 문재인 정부의 관계에 대해서는 뭐 정치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저도 2년간 국정원장 했으니까 탄압 받아야죠 뭐. 아니 근데 뭐 그 정부에서 일했다고 해서 탄압을 받아야 된다. 참 이 말이 좀 슬프게 들리면서도 또 사실 그런 상황인 것 같다. 이렇게 또 수긍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슬픈 현상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또 보면은 이제 노조에 의해서 시민단체를 네. 본격적으로 물론 시민단체가 국가 보조금에 대해서 잘못 썼다 하는 것은 감사를 해서 처벌을 받아야죠. 네. 그렇지만은 제 기억으로 314? 그런데 왜 5천억을 삭감하죠? 모르겠어요. 자, 퍼플. 아무튼 네. 그 세상은 NGO 시대라고 세계적으로 똑같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이제 관변단체, GO 시대로 다시 만들어가는 것 아닌가. 네, 네. 자꾸 퇴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대동세상님께서 박지원 원장님 진심으로 민주당을 위하고 당원들을 위하고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탄탄한 민주당이 되는 길이 무슨 길인지 얘기 좀 잘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 하셨고 퍼플 향님은 박 원장님 파이팅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네요. 나중에 파이팅 하신 분이 올래요. 저만큼 민주당에 대해서 강하게 하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맞아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이제 그 예를 들면은 김건희 여사한테는 너무 관대하다. 이런 비판이 좀 있어요. 김건희 여사 관대할 것은 관대해야지 사람이 잘못한 게 다 잘못하나요? 그렇죠. 아니 예. 왜 그 저 영부인의 패션은 국격이고 멋있으면 멋있다고 얘기해야죠. 네. 잘못하는 건 잘못했다고 하고. 네. 그러나 권력 서일 1위다. 대통령 김건희, 윤석열 영부남 이런 소리도 나오잖아요. 그 있는 그대로 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뭐 모든 것이 다 잘하고 모든 걸 다 잘못하고 이럴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잘한 거 잘못한 건 네, 구분해 가지고 그럼요. 얘기하는 네, 식인데 뭐 네. 패션 감각 좋고 이런 거는 칭찬할 만하지만 당연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누구냐, 누가 제일 영향력 행사하냐 이거에 대한 얘기가 돌 만큼 상황 이런 거는 그건 부적절하다. 1등은, 권력 서일 1등은 김건희 여사로 나오잖아요. 그래요, 진짜 그래서 그런 아니 겁니까? 알고리즘에도 그렇게. 알고리즘에. 예. 그리고요. 그 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김건희 여사의 기사를 쓰면은 제일 많이 클릭한대요. 그러니까 클릭 때문에 또 좀 그런 것도 있군요. 그리고 기자들도. 그러니까 기사는 읽혀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있지만은 사실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보도 자료도 사진 같은 게 김건희 여사가 제일 많이 나온다는 그러니까요. 거죠. 그분이 중심인 사진이 그렇죠. 계속 나오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 건 얘기할 때는 뭐 기막았나 그 사람. 자, 일단 저는 궁금했던 게 현재 이 정부 들어와서 기소된 게 있으시잖아요. 원래 이 압수수색 당하시기 전에. 지금 재판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확히 뭐죠? 그게 국정원에서 직권남용했다는데 네, 뭘 서해 직권이요? 네. 공무원 그 피살. 피살된 것에 대해서 네. 월북이 아닌데 네. 월북이라고 했다 하는 내용인데요. 이제 재판 결과를 보면은 알겠지만은 국정원은 그런 조직이 아닙니다. 네. 있는 그대로 첩보를 정보를 수집해서 분석해가지고 네. 청와대에 보고하는 거지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요즘 재판 받지만은 가서 그냥 7, 8시간 앉았다 오는 거예요. 괜찮을 거예요. 힘드시겠어요. 네. 얼마나 힘든 일인데. 어쨌든 국정원장 재직 시절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해서
그 해당 공무원이 월북한 게 아닌데 월북한 것으로 간주하고 아니, 조작하고 예, 그 그걸 증거들을 내가 조작하고 지시했다? 이걸 지시했다. 예. 이런 혐의로 일단 지금 현재 직권남용죄가 적용이 돼서 기소 재판 중에 있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로는 그것과 무관하게 국정원에 지금 압수수색 당하고 계시면서 서훈 원장하고 같이 인사 관련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둘 다 지금 무죄를 주장하고 계신 거죠? 글쎄요. 검찰에서 기소를 하면 사법부에서 할 일이니까 예. 저는 피고인으로서 성실하게 재판받는 네. 것이 의미가 있죠. 맞습니다. 근데 진짜 힘든데 엄청나게 잘하세요. 그 재판 법정에 있는 누구보다도 이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잘하시는 것 같은데 핸드폰 압수수색 당하셨다고 뺏겼다고 제가 들었어요. 글쎄요. 그 핸드폰에 뭐 들어있습니까? 뭐가 들어있겠어요. 아니 그건 또 언제적 쓰던 국정원장 재임할 때 쓰던 핸드폰이 아니기 때문에 아. 그 압수수색 나온 경찰도 묻더라고요. 그렇죠. 저희 집에서 가져갈 게 없으니까 이거라도 하나 그거 하나 가져가겠습니다. 가져간 거예요? 예. 경찰이? 예. 세상에. 그거 근데 더 웃긴 거는 그럼 가져갈 게 없으면 안 가져가야지. 왜 그 당시 사용한 게 아닌데 글쎄 가져가요? 뭐 경찰에서도 할 일이 있겠죠. 혹시 거기에도 비밀번호 이렇게 돼 있고 그럼 저는 씁니까? 비밀번호 그런 거 없어요. 제가 한동훈입니까? 네, 박지원 전 원장은 핸드폰 번호 안 바꾸고 그다음에 비밀번호 같은 거 안 걸어놓고 패턴도 안 걸어놓고 이걸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아니 수사를 최종적 책임을 지는 그런 검찰 간부들도 비밀번호 딱 걸어놓고 협조 안 하면 그것이 검사가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핸드폰도 막 바꾸고 수시를 하던데 거기는. 아, 그렇죠. 원장님 핸드폰 잘 안 바꾸시는 걸로 안 제가, 바꿨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날 연락이 사람들이 안 돼가지고. 저는 그래서 그 번호 수십 년 그대로 쓰고 몇십 있는데 년 동안 쓰시죠? 지금 휴가 보냈으니까 전화 안 받죠. 아니 그래서 원장님하고 연락이 안 돼가지고 그날 사람들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그날 압수수색을 통해서 박 전 원장과 서훈 전 실장의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국정원이 보관 중인 채용 관련 서류 등 자료 일체를 확보했다라고 하고 이보다 앞서서는 각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재임 시기에 있었던 기록들을 확보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잘 되시길 바라고요. 뭐 잘못했으면은 벌 받으시고 받아야죠, 뭐. 잘못 안 했으면은 또 괜찮아요. 유명 벗으시고. 예. 자, 본격적인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재난 문자 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 자기들은 지금 현재 그렇게 안 하고 있는가? 작업 자득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바뀌면 똑같은 걸 거예요. 자, 뭐 그것이 나쁜 관례는 하지만은 제가 비서관 두 사람, 보좌관 두 사람을 네. 정당한 절차에 의거해서 채용했고 또 그러한 절차를 밟아졌기 때문에 이제 뭐 경찰에서 조사해서 네. 무혐의 처리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무슨 이제 다른 질문. 무혐의 처리할까요? 자신 아니 만만하신데. 없어. 그렇게 바랍니다. 그렇게 바라고요. 네. 자, 이제 질문은 지난 수요일 날 있었던 서울시의 재난 문자 대피하십시오. 사이렌 소리와 함께 울렸던 그 얘기인데요. 그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 그걸 궁금해하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도 그때 그래서 NSC가 뭐 열렸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근데- 다행히 그날 네. 광주 못 빠지셨구나. 청년 백인 포럼 초청 강연이 있었어요. 광주에 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없는데 저희 딸이 전화 와서 이게 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손자는 야 ICBM 발사 됐다 이거 재밌다 하고 아주 예, 어리니까. 하더라는 거예요. 네. 어떻게 됐든 한심하죠. 그렇죠. 근데 뭐 꼭 한심한 겁니까? 그 아무래도 행정부나 뭐 서울시 입장에서는 미사일을 북한에서 쐈다 그러면은 무섭고 빨리 대피시켜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경보를 올릴 수는 있는 거 아니에요? 국가는 위기관리 능력이 생명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러한 발령을 발부할 때는 절차가 있는 거예요. 매뉴얼이 있는 거예요. 매뉴얼 따라. 그런데 그렇게 서울시는 하고 행안부는 아니라 하고 군대는 조용하고 네. 이게 시스템이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위험할 때 빨리 대처하는 건 매우 중요한데 대처 방식이 그러니까는 좀 부적절했다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 옳지 않고 해결이 하나도 안 됐기 때문인 건데요. 게다가 오정부라는 얘기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확인이 아니라 사실 아니에요. 이게 말이죠. 매뉴얼은 그러한 위기관리 경보는
군으로부터 네. 통첩을 받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 서울시가 어디로부터 발령받았어요? 행안부도 행안부로부터 아니고. 받았다면서요. 네. 행안부도 아니라고 하잖아요. 오발령이라고 했지. 근데 오세훈 시장은 아니라면서요. 오발령도 아니고. 글쎄요. 자기 잘했다면서요. 아, 뭐가 진실인지 거기만 가면은 뭐가 오리무중이 아무튼 됩니다. 그 위기 관리 시스템이 엉망이에요. 위관리 시스템 엉망이다. 그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태원 참사 때도 그랬고. 근데 이제 더 큰 문제가 NSC 사실은 북한에서 우리를 향해서 뭔가 써가지고 전쟁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서운 상황이었다고 하면 대통령이 빨리 오셔가지고 NSC 회의도 주재하시고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보도를 보면은 NSC를 소집했다라고 네, 해서 참고로 시청자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NSC는 대통령이 위원장이 돼서 소집하는 거고 네. NSC 상임위는 안보실장이 위원장이 돼서 소집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NSC 상임위를 소집했더라고요. 과연 이렇게 중대한 문제를 상임위로 대통령이 주재하지 않고 소집되는가? 또 과거에 보면 네네. 문재인 대통령 재임 시에 NSC 상임위가 소집되면은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뭐 했냐? 하고 따졌거든요. 네. 그럼 그 따졌으면은 자기들이라도 잘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지금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대통령은 어디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자, 네. 그렇다면은 대통령은 누구로부터 언제 어디에서 보고를 받았냐? 그렇죠. 이 그걸 문제에 밝혀야죠. 대해서. 네. 네. 그리고 대통령의 제1성은 뭐였냐? 네. 하는 것을 설사 NSC 상임위가 열렸다 하더라도 이건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발표해야 된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 대통령은 그날 오전 10시에 지금 청와대, 저 용산이 아니라 네. 청와대 영빈관에서 복지관계 행사가 있었어요. 거기에 처음 가셔서 네. 마이크를 잡으셨는데 그 자리에서도 그 얘기 안 해도 안,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럼 이게 뭐냐? 뭐죠, 그러면 진짜? 이게 뭐냐? 대통령 뭐 하셨냐? 네. 하는 문제를 저는 따져 물어야 안보실에서도 되겠네요. 발표, 대통령실에서도 해야 되지만은 하지 않았으니까 민주당에서 이러한 것을 추궁했어야 된다. 그렇죠. 왜 자기들은 당했으면서 이렇게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말 못하고 있느냐라고 네. 했는데 안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 정부의 그 집권 여당의 그 집권 야당이죠. 정부나. 아니, 집권 야당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거의 네. 3분의 2에 가까운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네. 왜 재구시를 안 하느냐? 저는 그 문제를 더 크게 지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저는 좀 한마디 제가 그냥 외부인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민주당이 뭐 비명 친명 이런 거 갖고 싸우지 말고 좀 한 목소리를 내가지고 당연하죠. 이럴 때 좀 같이 좀 해줘야 지금 될 것 같은데. 늦게라도 네. 부산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오염수 문제. 방류 문제에 대해서 집회를 하고 어민들과 함께 항의를 하는 그렇죠. 이런 모습을 국민들은 민주당에 바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박지원 원장도 지역구가 원래 목포, 신안 이쪽이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쪽 동네에 사실 이 수산물이나 어민들의 고통을 잘 아실 테니까. 잘 알죠.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충남 당진, 제주, 제 고향인 완도, 해남, 진도, 네. 목포 이런 데를 이미 다니면서 강연을 한 거예요.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네, 네. 민주당에서 이건 나서달라 네.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 가셔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잘하잖아요. 이런 것은 잘한다. 그런데 왜 지금 뭐 대법관 제청 문제에 대해서도 제청도 하지 않았는데 대법관 가지고 또 흔들어대고. 흔들어대고 네, 이건 네. 문제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잘하려면은 잘해야지. 알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아유, 원장님 얼굴 피부색이 좀 안 좋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이런 분도 좀 있으시고. 피부색 굉장히 좋은데 제가 하루에 전복을 하나씩 먹어서 고은티브님께서 원장님은 신안에 안 오신 지 오래되신 것 같은데 오셔서 신안 뻘락지 드시고 힘 좀 받으세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목포 가면 신안이죠. 그게. 그렇죠. 예. 자, 이 얘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좀 전에 살짝 언급하긴 하셨는데 NSC 뭐 상임위원회 개최하고 열흘했는데 거기 대통령 안 갔다. 그것도 좀 그렇지만 그날 바로 영빈관에서 있었던 행사에서도 그 얘기는 안 하고 딴 얘기만 했다. 사실 이게 핵심이에요. 사회보장 전략회 자신의 복지 철학도 얘기하면서 또 이후에 사회보장과 시장화 얘기를 하면서 사회보장 서비스를 시장화해서 막 경쟁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하셨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글쎄요, 예. 근데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 타임에 할 수 있는 말인지. 게다가 사회보장 서비스를 무슨 경쟁하는 일반적인 그런 비즈니스처럼 말씀하시는 아니 건지. 좋겠죠. 사회보장을 경쟁적으로 그렇게 잘해주면은 네. 혜택을 받는 국민들로서는 좋은데 네.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아실까? 저도 모르겠어요. 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회보장 관련된 경쟁이라는 게 정확히 뭔지를 제가 모르겠어요. 아니 그 경쟁하면 좋죠. 잘해준다는 거니까. 모르죠 또 시민사회단체 아니, 근데 그거는 요즘 단속하듯이 경쟁적으로 해서 깎아버린다는 소리도 그런가요? 모르겠어요. 도대체. 아니, 그러니까 사회 경쟁이라고 하는 거는 그리고 그게 좋다는 건 결국 이득을 남기는 주체들이 뭔가 할 때 그런 얘기는 맞는 말이지만 복지 서비스가 무슨 이득을 남겨요. 아무튼 그러니까 안 맞는 잘해준다는 거죠. 소리 같으면 좋은 것 같아요. 참네요. 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재정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게 사회 스스로를 갉아먹는 것이니까 경쟁화 시키고 시장화되면서 우리가 좀 더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하여튼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요점은 사회보장이나 이런 복지 쪽에 돈을 좀 덜 풀고 싶다. 이런 얘기를 제가 좀 들려서 저도 그렇게 안타깝습니다. 예. 할 거 아니에요? 네. 의뢰의 그 보수 정부는 네. 사회 보장에 대해서 좀 인색하죠. 네. 자, 만두님께서 야당 100% 잘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좋은데 여당을 보고도 현장에 직접 나서서 큰 소리 좀 내주시면 어떨까요? 이런 의견도 주신 분이 있네요. 여당 그거 안 하니까 여당인 거예요. 아, 여당 원래 그거 후쿠시마 안 하니까? 오염수를 지금 방류하자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네. 여당한테 나서겠어요? 하지 말라고 해야지. 그건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죠. 근데 대통령이랑 여당이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네. 대통령이 명령을 하면은 다 하달되는 것이 여당이기 때문에 네네. 지금 현재 이러한 국민의 소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국민들이 대통령께 전달해서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어떤 경우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만은 네. 국민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특히 농수산물 수입 금지는 계속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요. 네. 자꾸 저도 또 MB 칭찬한다고 저 댓글 달 건데 네. MB가 잘한 일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왜냐하면 광우병 때 네. 그 광화문에서의 촛불과 시민 함성에 MB가 청와대 뒷산에서 같이 가서 함께 노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말이죠. 우리가 강구하고 있는 게 있어요. 광우병에 대한 결단을 MB가 잘해준 거예요. 즉 미국 시민이 먹는 소고기만 수입해라. 연령, 소연령, 네, 소연령. 30개월 미만. 미만만 수입해라. 네. 그것만 수입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꾸 광우병 괴담을 얘기하기 전에 네. 광우병처럼만 해라.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MB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겠지만 그래도 그 사람은 촛불을 든 시민들의 말을 들어줬다. 그렇죠. 국민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통령도 이런저런 정치적인 거 다 떠나서 건강과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을 위한 마음을 조금 보여주면 좋겠다. 후쿠시마산 뭐 오염수 방류나 아니면은 그쪽 수산물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도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이 하는 모든 외교가 이상하다. 이게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또 한 발 더 나아가서 좀 약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제해사기구라고 하는 IMO. 예, IMO. 예. 북한 미사일 규탄 결의문 채택에 대해 반발을 하면서 앞으로는 알려주지 않겠다 미리 이제 이렇게 지금 위협 뭐 어쨌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북한이 조금 오버하는 것 같아요. 사실 미사일을 발사할 때는 다 낙하가 바다에 떨어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국제 관례로 사전에 IMO 국제해사기구에 통보를 해서 그 날짜나 그 시간에는 모든 선박들이 그쪽에 운행하지 말아달라 네. 하는 통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북한에서 통보를 하지 않았을 때 그건 선박에 낙하된다고 하면은 큰 사고가 나니까 그렇죠. 북한도 그것은 오바다. 저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네. 반드시 통보해야죠. 그렇습니다. 예. 자, 북한은 규정대로 사전 통보했다 우리는. 그런데 니네들이 자꾸 우리를 이렇게 비난하면 우리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 북한이 이번에 발사체 위성 발사체를 발사하면서 IMO에 통보를 하고 일본에는 통보를 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네. 우리 한국에 남한에 통보를 해줬습니다. 남북 관계가 좋을 때는. 그런데 이번에는 아주 북한과 일본의 움직임이 이상해요. 자기네끼리 만나던데요? 발사체 네. 발사하기 전에 일본이 북한을 만나자라고 하니까 북한에서 못 만날 것 없다. 네, 그랬죠. 하고 화답을 했는데 이번에 발사를 하면서 저는 그 처음부터 그랬어요. 아, 일본에는 어쩌면 통보를 했을 것 같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 IMO, 일본, 중국에는 통보를 했지 않았을까. 과거에도 그렇게 하면은 중국이 미국과 우리에게 통보를 해준 경험이 있는데 과연 일본은 그러한 통보를 받았으면은 우리한테 말해줬어요? 다행히 아니면, 미국에는 통보를 했을 거예요. 네네. 우리 정부에는 통보를 했다는 게 그러한 없어요. 얘기가 없는 거 봐요. 그렇죠. 그런 거 보면은 좀 이상하다 그렇게 느낍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기류가 우리 대통령은 아직까지 해바라기 하고 있습니다. 일본 바라기, 미국 바라기.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일본과 미국에 잘하고 있으니 너네들도 우리한테 잘해주겠지? 이러면서 우리 국민들 봐라. 내가 미국과 일본에 이렇게 관계 개선되고 참 잘했다라고 말을 하고 계시는데 정작 일본하고 미국은 오히려 우리를 소외시키는 듯한 느낌을 좀 받습니다. 지금 중국은 중국하고 러시아를 우리한테 적대적으로 만들게 한 것도 이상했지만 우리나라만 빼고 자기네끼리 막 통하는 것 같단 말이죠. 이거 그 뭐예요? 상거래가 제일 높죠. 이거 어떻게 됩니까? 해바라기가 아니라 두바라기죠. 두바라기. 두 개를 바라보는데 네네. 어떻게 됐든 저는 굉장히 그 의심스러운 게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특사를 네. 제가 문화관광부 장관으로 할 때 그렇죠, 장관님 하실 때. 그 후 6.15 후 두 달 있다가 제가 평양을 방문했을 때요. 우리 한국 언론에 일본이 네. 대일 창구권 자금, 즉 북한의 전장 보성비에 대해서 현금 30억 달러를 지급한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야, 이거 이렇게 맞는가? 하고 북한에 가서 김정일한테 물었더니 그 얘기를 깜짝 놀랄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100억 달러를 요구했는데 당시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가 70억 달러를 주겠다 하는 얘기를 해왔지만은 애들 말로 1달러도 디시 없다. 그러니까 100억 달러를 일본으로부터 대일 청구권 자금, 전쟁 보상비를 받으면은 네. 북한의 노동력과 남한의 기술력을 쳐서. 합쳐서 농업 구조 개선, 철도, 항만, 통신 사업을 하자. 네. 이런 얘기를 저한테 제안한 바가 있어요. 그 후도 보면은 여기까지는 사실이고요. 이제는 300억 달러로 전쟁 보상비가 올랐다. 네. 그리고 일본에서는 70억 달러를 준다는 얘기를 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현재는 I guess 이건 추측인데 네. 이런 것 아닌가. 북한은 지금 현재 4년간 국경을 봉쇄하고 경제가 코로나 때문에 엉망 아니에요. 네. 지금 굶어 죽는 사람 발생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일본의 기시다 총리는 외교의 귀재예요. 그렇죠. 일본 잠수도 국민들의 당면한 대북 문제가 납치한 사람들을 돌려받는 것, 생환받는 것 플러스
그 유고를 받는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미국의 양해하에 그 돈 얘기를 하면서 네. 일본이 북한을 접촉하지 않는가.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화답들이 오는 것 아닌가. 만약에 네. 저는 이렇게 해서라도 북한과 미국이 대화를 해서 네. 한반도 비핵화의 길로 갔으면 참 좋겠다. 한반도 전쟁을 억제하면 참 좋겠다. 평화를 지키면 좋겠다 하는데 네.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윤석열 대통령, 우리 한국 정부는 또 어떻게 할까요? 북한, 김정은으로부터 패싱 당하는 것 아닌가 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 보상금 3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내놔라. 70억 달러를 선지급하겠다. 일본 70억은 선지급하고 나머지도 준답니까? 그러면? 그걸 뭐 주겠죠. 아니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어요. 우리-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 남한에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얘기가 없잖아요. 우리는 끝났잖아요. 우리 이미 끝나서. 응. 자 그러면은 한일 정상회담 김오이라 메모로 우리는 네네. 2억 달러 현금과 5, 6억 달러 차관까지 다 퉁친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한심스러운데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북한은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런저런 위기 상황에 빠져 있으니 일본의 손을 잡고서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라도 손을 잡고 이렇게 뭔가 뒤에서 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다. 저는 그렇게 보죠. 그렇게 보신다. 저도 사실 그렇게 보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보십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만 진짜 바보 되는 거군요. 패싱 당하는 거죠. 이거를 왜 모를까? 다 알 텐데. 그러니까 남북 긴장 관계가 이렇게 강대강으로 가서는 안 돼요. 안 된다. 자 보십시오. 네네. 이번 미사일이 뭐 연평도 위 쪽으로 우리 영해로 떨어졌잖아요. 네. 지금까지 북한의 그러한 발사체 장거리 미사일은 우리한테 떨어진 게 아니었어요. 네, 맞습니다. 태평양을 향하거나 일본을 일본 쪽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우리 서해상에 떨어진 것은 우리를 겨냥한 거예요. 그것도 문제지만은 자 연평도 상공을 우리 영해상을 지냈다 하면은 네. 우리 정부에서 요격한다겠잖아요. 그렇죠. 요격했나요? 아니요. 또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만약 공격하면은 우리도 원점 타격하겠다 했나요? 아무런 것도 하지 못하면서 네, 네. 저렇게 강대강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평화가 전쟁보다 훨씬 네. 원가가 싸고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평화다 그렇죠. 하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그 얘기를 조금 직접 해주시면 좋겠어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원래 옛날에는 좀 친분도 있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잘 대답 안 하시죠? 지금 저를 잡아가려고 자, 국내 정치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실세 5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용호 의원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잘 알죠. 예, 아, 이용호- 거기 최고위원 좀 됐으면 좋았을 건데 최고위원 제끼더라고요. 해봤자 의미가 없다. 5인회 때문에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어쨌든 이용호 의원이 5인회 얘기하고 난 다음에 좀 발언에 실수가 있었다 이런 취지를 말하다가 이준석 대표도 갑자기 또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김기현 대표가 말했던 5인회랑 명단이 다른 것 같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원래 사전 전략회의 뭐 이런 걸 한다면서요? 박대출, 이철규, 박성민, 배현진, 박수영 이런 사람들하고. 그분들은 전부 당직자더라고요. 네. 당직자면은 저도 당 대표를 해봤지만은 당 대표는 당직자들 몇 사람을 불러서 아침에 일찍 회의를 해요. 오늘의 이슈가 뭐며 우리가 대표가 내놓을 메시지를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그 5인에 그걸 5인회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런 거는. 글쎄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5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모이니까 5인회라고 붙였는가 했는데 저것은 큰 의미가 없다 했더니 이준석 대표는 그거 아니다 라고 하니까 흥미로워요. 그러면 누굴까요? 몰라요. 에이, 아시잖아요. 아니, 몰라요. 대강 아시는. 저는 관심이 없어요. 그쪽에. 그럼 요즘 뭐에 관심 있으신 거예요? 민주당 안에 내부 이야기? 아니 민주당도 민주당이지만은 네. 요즘 정치가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네. 이게 못하면은 민주당이라도 잘해야 되는데 민주당은 집안 싸움이나 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 호남에 최근에 한 2번 다녀왔어요. 광주 초청 연설, 저 목포 네. 2번의 연설, 제 고향 완도, 해남, 진도 이렇게 다녀왔는데 어제도 제가 서울에서 그 청산도
네. 거기 향후회를 한다고 아는 사람들이 많이 올라와서 거기를 잠깐 갔었는데 그 호남 사람들도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절망이 왔어요. 이제 이건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민주당에 대해서도 실망을 해요. 네. 실망을 하는데 참 재밌는 게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충성심, 네. 기대는 또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갤럽에서 여론조사를 보면은 차기 대통령 호감도에 이재명 22%, 예, 22%. 그 다음에 2등으로 한동훈 11%, 11%. 예. 홍준표 5%, 뭐 4%, 이낙연 2% 이런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야 진짜 호남 사람들이 민주당에 대한 실망, 뭐 아주 윤석열 국민의힘은 절망해버리고 네. 절망하고 민주당도 왜 이러냐 하는 실망을 하면서도 이재명에 대한 충성심, 그래도 이재명밖에 없다 하는 것이 전국 여론조사로 나타나더라니까요. 그래서 야 이건 참 정치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가. 지금 보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 취임해서 1년 됐지만은 취임 막 하자마자 5년 후에 있을 대통령 후보 선호도 조사를 하는 것은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었고,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도 역대 대통령 중 윤석열 대통령 제일 이 빨라요. 처음이에요. 제일 빨라. 예. 그런데 1년간 지금까지 한 번도 이재명 대표가 1등을 놓쳐본 적 없어요. 처음에는 오세훈, 한동훈 네. 이런 분들이 2, 3위를 하면서 오차 범위 내에서 3, 4% 범위 내에서 따라 붙더라고요. 지금은 더블로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는 거 보면은 도대체 이 정치라는 게 네. 국민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저도 굉장히 혼돈스러워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변수가 좀 많습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전 대표도 지금 오신다고 그러면서 또 이낙연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이 반명으로 불리우는 혹은 비명으로 불리는 분들이 좀 움직인다는 얘기가 좀 있고요. 정청래 의원을 행안위원장으로 해야 된다는 청원이 5만 명이 넘어서면서 분위기가 내부적인 싸움이 또 민주당 내부적으로 좀 분열이나 싸움 이런 게 좀 계속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지금 든단 말이죠.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 대선 후보 1위도 그거하고 별개로 민주당 내부가 이렇게 시끌시끌하면은 오히려 부적절한 거 아니에요? 글쎄요, 부적절하죠. 네. 부적절한데 이낙연 대표도 이제 공부 끝나고 네. 오신다고 했으니까 오셔서 뭐 하겠어요? 정치하실 건데. 예. 그리고 지금 아직 우리 국내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습니다만은 미국 하버드 1년 연수 가 있는 박영선 네, 박영선 전 전 장관이 장관이 온다는. 예. 힐러리 전 미국 국무장관이 주최하는 세계 여성 지도자 회의를 프랑스인가에서 하더라고요. 네. 전 세계 전직 대통령 수상 총리들을 초청해서 하는데 20명이 3박 5일인가 거기 회의를 하는데 거기에 네. 초청을 받아서 가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박영선 전 장관도 하버드에 가서 공부 열심히 하면서 최소한 세계 여성 지도자 대통령 등 20명이 모이는데 초청받아서 갔다. 라고 하면은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그렇죠. 예. 좋은 일인데 지금 당내가 시끄럽다. 저는 그게 왜 이 판국에 윤석열 대통령이 바라는 친명 비명 싸우고 수박 개딸 싸우냐 이거죠. 네, 네. 단결해라. 네. 단결해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가지고 네.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는 민주당이 되라. 저는 그걸 얘기하고 싶어요. 네. 누구 뭐 특정인 뭐 이런 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 역할을 사실은 박지원 전 원장님께 기대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 저는 아직 당에 가서 그런 말을 해주는 것이 제 할 일이에요. 맞습니다. 예.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올드보이에 귀한 얘기랑 뭐 손혜원 의원하고 올드보이 아니에요, 저는. 저만큼 왕성하게 활동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그 얘기는 제가 또 다음 주에 좀 정리해가지고 여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지원 전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잠시 기다리시면 슬기로운 경제생활로 돌아오겠습니다. 이토마토 전문가와 함께하는 올인원 서비스. 주식 투자 교육, 주식 종목 추천, 주식 투자 방법. 장 시작부터 마감까지 라이브 온 에어 실시간 생방송. 현명한 투자를 위한 투자 교육과 투자 방법. 이토마토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 아침 알아두면 피가 되고 뼈가 되고 돈이 되는 경제 뉴스, 슬기로운 경제 생활하는 시간입니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주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이어가지고 사실은 소장님하고 못 만났습니다. 2주 만에 만나는 건데 상당히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가운 표정인데요. 사건은 많았어요. 뭐 네. 금통위도 있었고, 그쵸. 예, 그다음에 뭐 부채 상한 한도 타결도 있었고, 경제 분야에서 뭐 굵직굵직한 게 있었는데 워낙 이제 정치 이슈가 경제를 덮다 보니까. 그러면 뭐 못 나오신 동안에 있었던 경제 이슈 간단하게 한 줄 평씩 짧게 알려주시죠. 일단 뭐 금리는 예상했던 대로 3연속 동결. 네. 2월, 4월, 5월에 이어서 금리 동결. 네. 예. 그런데 이제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하늘이 많이 내렸죠. 그렇죠. 1.6에서 1.4로. 그리고 이제 미국의 그동안 이제 최대 이슈가 이제 과연 이 부채 한도 상한 네. 하원이 이제 여소야되다 보니까 이제 좀 강경파 의견들이 많아서 그렇죠. 이게 혹시 이제 좀 엑스데이터 날짜를 좀 지나쳐서 미국의 이제 이 디폴트 미국 달러화의 이제 약세가 나타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하원, 상원, 대통령 이제 비준까지 나왔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 근데 또 하나 다가오고 있는 건 네. 6월 14일입니다. 다음 주. 네. 다음 주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또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데 하루하루 예측이 엇갈리고 있어요. 그래요. 그만 올리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 올려야 되는데 네. 지금 물가 수준을 보니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이제 이 개인 소비 지출 PC 물가 지수도 그렇고 네. 그 다음에 고용도 그렇고 여전히 화랑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야 이러다가 물가 못 잡아라는 심리가 팽배해 있어요. 네. 그런데 또 그렇게 이제 기준금리를 또 올려야 된다라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또 연준에서도 이제 비둘기파가 있거든요. 야, 지금 하반기 이제 지금 현재 금융 상황이나 하반기 미국 경제를 감안하게 되면 야, 금리 더 이상 못 올려. 이런 목소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매파 성향이 강해지면 6월에는 금리 안 올리고 동결할 겁니다. 한 번 더 올려야 됩니다. 네. 또 만에 하나 이제 비둘기 성향의 목소리가 강해지면 무슨 얘기냐. 금리 동결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 동결 문제가 그러니까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제 문제가 조금 되고 있고 관심사라는 거죠. 결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니까. 네. 그렇지만 어쨌든 대한민국은 금리가 지금 동결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물가 때문에 그러는 거겠죠. 그리고 성장률 전망치 뭐 한은에서 1.4로 내렸다고 했는데 네. 제가 보기엔 그거 안 될 것 같은데 더 내려야 되는데 지금 너무 약하게 내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외국계 11개 증권사 평균은 1.1%예요. 그러니까 예. 이게 얼마나 낮은 거냐면 우리가 2% 미만으로 경제 성장한 건 딱 3번이에요. 딱 3번. IMF 외환위기. 외환위기. 그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그다음에 코로나 때. 근데도 그때보다 더 지금 그러니까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위기가 아니라고 느끼잖아요. 지금 위기가 온 게 없잖아요. 저는 위기라고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 그 경제학자들은 체감을 하지만 네네. 그러나 우리가 그냥 야 월급도 오르고 일자리 많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뭐 자연재해가 또 우리는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다 보니까 네. 과거처럼 위기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의 경제 상황은 준전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로 지금 어쨌든 그래도 미국은 한 번 좀 쉬어야 된다 그러면 한 번 좀 한시름 났다고 죄송합니다. 한시름 났다고 봐요. 부채 한도 상환 그 문제 조금. 맞습니다. 일단 부채 한도 상환은 정치적 이슈예요. 미국도 이제 내년 이제 중간 선거 앞두고는 네. 정치적으로 여야가 공방을 합니다. 돈 더 쓰지 마라는 네. 야당이 있고, 돈 선거할 거야? 똑같아요, 우리나라하고. 돈 선거하지 마라고 하는데 결국은 보면 하나는 주고 하나는 받았어요. 부채 상환이 2년 정도 연장해 줄 테니 네. 내년에 돈 쓰지 마. 재정 지출 늘리지 마. 이건 네. 또 수용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당, 공화민주당, 강경파들이 조금 반대 의견을 냈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만에 하나 이걸 디데이트를 넘어버리면 정치적 생명이 끝장나요. 그걸 알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바이든이 정치를 오래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밀당도 잘하고 그렇죠. 네. 타협을 잘하는 것 같아요. 적당하게. 아니 좀 이렇게 좀 넘어지기도 하고 건강상의 문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부의 싱크탱크들은 바뀌지가 않아요, 성향이. 아니 그리고 생각보다 이 조율을 잘해요 중간에서. 맞아요. 본인이 뭐 판단력이 어떻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 해오던 게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부채 상환 한도가 6월 5일이 넘어버렸다 그러면 가장 타격은 바이든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요. 당장 재선 안 돼요. 네. 자 어쨌든 그래서 날짜 다가오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지?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물밑 작업도 하고 있었던 거네요. 참, 우리나라 상황하고 비교해 보면은 기시다하고 바이든은 아주 자기네 나라 이득을 위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잘하고 있다. 참 우리도 배우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나라 실정 좀 보겠습니다.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서 지난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지출이 2자릿수 넘게 급증을 했습니다. 결국은 소득보다 지출이 더 크게 늘어나서 가계 경제가 매우 위험하다 이런 얘기인데 더 중요한 문제는 소득 하위 20% 계층입니다. 이 사람들, 이분들 지출이 소득을 추월하는 적자 상태인 것으로 지금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빈익빈 부익부 너무 심해질 것 같고. 자, 우선 정리 한번 해보죠. 지난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00만 원을 넘어섰대요. 이거는 좋은 거네요. 맞습니다. 사실 통계청이 이제 이 전국에 있는 7,200여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매달 가계부를 조사해요. 도대체 수입은 얼마이고 지출은 얼마인지 매달 조사하는데 조사는 매달 하지만 이제 공식적인 보도자료는 분기마다 내놓습니다. 그래서 1분기 기준 1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05만 원이에요. 그래서 1년 전과 비교했더니 4.7%가 늘어나서 500만 원 넘긴 건 뭐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고요. 그럼 네. 어떤 소득이 늘었느냐? 직장인들 근로소득이 8.6% 가장 많이 늘었어요. 네. 1분기는 보너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말정산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상여금 들어가 있어요. 설상여금. 그러니까 돈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없는 구조였군요. 구조예요. 예. 그래서 근로소득 늘었는데 사업소득, 자영업자 소득 줄었습니다. 6.8%. 장사 안 돼서. 그다음에 이전소득은 정부가 무상으로 취약계층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면서 지원금 다 날아갔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0.9% 오히려 이전소득이 줄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앞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직장인들은 그나마 물가 1분기 동안 4.7% 올랐어요. 그런데 직장인 4.7%. 평균 4.7%인데 아까 월평균 소득이 4.7% 늘었대. 그러니까 실질 소득은 제로. 그러네. 안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사업소득, 영업하시는 분들,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소득도 마이너스 6.8%인데 물가가 4.7% 더 짓누른 거예요. 네. 이러다 보니까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너무 힘든 겁니다. 그렇죠. 자, 아까 지금 500만 원 월평균 소득이 500만 원 늘었다고 해서 좋아했더니 그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연말 정산이라든가 뭐라든가 해서 들어올 돈들이 그냥 한꺼번에 딱 들어왔기 때문이라는 얘기고 이제 앞으로 나갈 것들 잔뜩 있다. 게다가 물가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가지고 이거 반영되고 나면 소용이 없어질 것 같고 특히 자영업자들 영업과 관련된 지표를 보게 되면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 있네요. 더 중요한 거는 소득 하위 20% 계층은 탈출구가 없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지출이 소득보다 훨씬 많은 걸로 나왔지만 이게 개선되거나 뭔가 방법이 있어가지고 이분들이 살 수 있게끔 해주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보인다는 게 더 문제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소득하위 20% 1분이라고 하거든요. 네. 여기 지출은 11% 두 자릿수가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적자인 거예요. 네. 한 달에 월 평균 46만 원 정도 적자를 보고 있는데 지출이 어떻게 두 자릿수 늘었을까를 좀 따져봤더니 제일 많이 늘어난 게 교육비입니다. 교육비요. 예, 교육비가 1년 전에 비해서 35% 늘었어요. 야, 나는 못 먹어도, 나는 못 써도, 못 벌어도, 못 먹어도 애들 교육비만큼은 줄이지 않겠다. 예요. 근데 교육으로 계층 상승하기 힘들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비에 목매고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가 두 번째가 공공요금이에요. 공공요금. 주거비, 수도 광열비가 23% 지출 늘었고요. 네. 세 번째가 먹거리입니다. 이게 물가 때문이거든요. 식료품, 비주류 음료가 19%, 네 번째가 의료비예요. 보건료가 13% 늘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공공요금 올랐죠. 고물가에 먹거리 올랐죠. 의료 부담 커졌습니다. 이 지출은 필수 불가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소득보다도 지출이 더 많은 적자 가구가 유일하게 모든 가구 가운데 하위 20%만 이렇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소득이 일단 아까 제가 줄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소득하위 20%에 들어가는 영세 사용업자들은 장사 안 됐기 때문에 소득 줄죠. 근로소득자만 소득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구조가 예. 해결이 안 되니까 이 일이 계속해서 발생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여기다가 3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 충격. 이 그렇죠. 충격이 서민들한테 계속해서 고통스럽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득상위 20% 계층과 소득하위 20% 계층의 이 비율을 5분위 배율이라고 해요. 이걸 우리는 소득 분배율이라고 하는데 지난 1분기에 6.45배로 격차가 더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못 사는 사람은 경기 어려울 때 더 힘들고 잘 사는 사람들은 소득 지출 어디에다가 씀씀이 썼느냐? 교통비예요. 교통비요? 예. 잘 사는 상위 5분위의 경우에는 교통비. 해외 여행은 많이 맞습니다. 했다는 뜻이죠? 여행 음식 숙박비, 그다음 교육비였어요. 그러니까 차이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이 소비 패턴을 보게 되면 잘 사는 사람들하고 못 사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어디에 지금 소비를 하고 있느냐. 못 산다고 이 하위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먹고 사는 문제 있고 잘 사는 분들은 이런 말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가 아닌. 그러니까 우리가 소득이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제 도시락 식사 외식비가 아까워서 편의점 도시락을 찾는 분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뭐 플렉스 몇십만 원짜리 이제 식단을 찾는 분들이 있고 해외여행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이렇게 징검다리 연휴에는 비행기 잡기가 어려워요. 그래도 늘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요. 미리미리 다 다 하시더라고요. 준비해놓기 예. 때문에. 그러니까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고 국내 카드 사용은 줄고 있는데 해외 카드 사용은 2배씩 늘고 있어요. 참네요. 자,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내수 소비 매우 위험해진다. 왜냐하면 잘 사는 사람들은 외국 가서 돈 쓰고 못 사는 사람들은 내부적으로 돈 쓸 게 없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이러면 점점 악순환이 되겠죠. 자영업자들도 힘들어지고. 더 문제는 대출 문제다. 대출. 금융당국이 대환대출 서비스를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초기 반응은 나쁘진 않아요. 좋죠. 예, 네. 나쁘진 않습니다. 은행 방문하지 않고 대출 받으려면 기존 대출은행 가야 되고요. 새로 받을 은행 2번은 방문해야 돼요. 그래서 이틀 이상 걸렸던 게 휴대폰으로 앱만 깔면 15분 이내 모든 게 다 가능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대출 금리가 낮아진다는 뜻입니까? 그러니까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지금 대출금리 3%대 4%대 낮아졌다고 하는데 내 얘기 아니야. 신규 대출자 얘기예요. 그렇군요. 기존 대출자들은 대출금리 많이 안 낮아졌어요. 네. 그러다 보니 지난달 31일부터 시작이 돼서 사흘 동안 누적으로 5천 건이 넘었습니다. 1,500억 원 이상이 이동했는데 이게 앞서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앱 설치부터 영업점 방문하지 않고 대출 갈아타기 15분이면 충분하다 보니까 저축은행에서 14% 받았던 걸 1금융권으로 옮기게 되면 한 자릿수예요. 6%대예요. 좋네요. 아주. 그러니까 이제 뭐 저축은행에서 카드 사러 옮겨도 이제 인하폭이 거의 5% 넘게 금리가 낮아지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많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데 다만 아쉬운 건 네. 과단 쏠림 막기 위해서 은행이나 한도를 정해놨어요. 한도를 정해놔서 지금 앞서서 제가 3일 만에 1,500억 원 이상 이동했다라고 하는데 은행은 1년 동안 내줄 수 있는 대안대출이 4천억 원이에요. 한 달에
한 달에 400억, 440억 정도 되는 거예요. 400억 정도. 네, 네. 근데 이제 그거 한도 찾는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뭐 이게? 그러니까 이 좋다 말았네. 그 거기에다가 또 하나 이게 53개 금융회사와 7개의 이 대한대출 플랫폼 이른바 이제 핀다라든가 우리가 이제 하는 대한대출 플랫폼에 시중은행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카카오 빼고는 5대 시중은행이 다 들어간 데가 없어요. 그래야 금리 비교하고 갈아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초기다 보니까 은행도 좀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게 사실 90%는 은행에서 은행 갈아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이 다 들어와야 돼. 그러네. 카르텔을 좀 깨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아직은 조금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신용대출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게 담보대출 안 맞습니다. 된다면서요? 담보대출이 시장이 한 3배 정도 더 커요. 근데 담보대출이 아직 연말까지 지금 아직 하겠다. 연말 정도에 가면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진검승부는 내년이고 진검승부. 예, 그래서 이제 이 카르텔을 깰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못 깹니다. 예. 자, 요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세금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정부가 세금 너무 안 거친다고 국세청에다가 그냥 엄청나게 압박을 지금 행사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올해 사상 최대 세수 펑크가 우려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상황이 심각한가요? 그렇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 세수가 얼마나 줄었느냐. 34조 원, 33조 9천억 원이 1년 전에 비해서 줄었는데 34조가 줄은 거예요? 예, 줄었어요. 역대 최대. 아, 네, 이거 역대 최대인데요. 네. 매월 9조에서 10조가량 줄고 있어요. 왜요? 왜 이렇게 안 들어와요?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우리 주로 3대 세목이라고 해서 차지하는 거. 법인세. 기업들 장사 잘 돼야 되는데 삼성전자 마이너스예요, 영업이. 네. 세금 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다음 두 번째가 이 소득세예요. 네. 소득세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직장인들 월급 올랐으니까 소득세, 직장인들 소득세는 늘지만 양도소득세, 부동산세가 여기 들어가요. 양도소득세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9조 원 가까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소득세 줄었죠. 그다음 부가가치세. 이거는 사람들이 움직일 때마다 내는 소예요. 그렇죠. 물건 사거나 이동할 때마다 10이 붙어요. 10%가 부가세까지 줄었습니다. 이 세 개가 준 것과 동시에 그다음에 부동산 증권도 많이 거래가 줄었거든요. 네. 증권거래세 줄었죠. 종합부동산세 줄었죠. 모든 세수가 다 펑크가 난 거예요. 전부 다 정체군요, 정체. 사실 원래 움직여야지 이게 돈이 나오는 거죠. 특히 맞습니다. 세금은 움직일 때마다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속도로라면 사실은 올해 한 40조 원 가량 세수가 부족할 것 같은데 우리가 1년에 10조 넘게 세수 부족한 적이 없었어요. 2014년이 유일합니다. 맞아요. 1년간 10조 9천억 원. 네, 맞아요. 근데 지금 40조 원이에요. 벌써. 아니, 상반기 그러니까. 지나지도 않았는데. 잘될 꾸야님, 부자 감세준이 그렇죠. 서민들한테 뜯는 건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밤을 지난 새벽님, 국민들 하루하루 대출이자로 죽어가는데요. 정님은 그런데 왜 이런 상황에서도 대기업 감세 얘기일까 또 나오는 걸까요? 뭐 이런 얘기 좀 하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이 세금 관련 정책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지난해만 하더라도 국정감사에서 세금이 너무 많이 거쳐서 욕먹었어요. 네. 야, 니네 왜 세수 추계 그것도 못해. 그러니까 왜 이렇게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경기 전망을 너무 잘못했기 때문에 틀린 것도 물론 있고 그다음에 뭐 전 세계적으로 3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됐다라는 것. 경기가 둔화되면 당연히 세수는 줄어듭니다. 하물며 뭐 미국조차도 돈 많이 쓰다 보니까 부채 상한을 논의할 정도니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데 문제는 지금 이 상황 아까 제가 지금 외환위기 때보다도 더 심각하고요.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이제 이 정부 수립비의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에 추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세금 부족하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세입을 늘리거나 아니면 세출을 줄여야 하는데 세출 줄이면 경기가 더 죽습니다. 그럼 이제 추가 경정 예산 예산을 편성 해야 돼요.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정부의 경우에는 추경 편성하지 않겠다. 이미 지난해 이제 60조 가량 올해 적자 국채 발행해야겠로 이제 국회에서 결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또 적자 국채 발행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정부의 고민은 그거예요. 야, 지난해 쓰던 거 나머지 쓰던 돈 남은 돈하고 기금 쓰지 않은 여유자금 활용하겠다. 근데 지금도 여유자금 지난해부터 계속 쥐어짰어요. 이거 얼마 되지도 않아요. 여유자금 남으면 그거는 지방교부금으로 일부 줘야 되고 일부 이제 빚 갚아야 되고 씀씀이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경기 하강 국면을 감안하게 되면 네. 아마 지금 정부는 부인하고 있지만 결국 추경으로 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2주 만에 만났는데
경제가 점점 나빠진다는 얘기밖에 들은 게 없는 것 같아서 참 우리 소장님 만난 건 기쁜 일입니다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이 현실이 슬프고 속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 현충일 내일은 쉽니다. 그리고 수요일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여러분 또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또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또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AFPK 공부하기 많이 어려우시죠? 저의 16년의 노하우가 담긴 합격 비기로 여러분을 합격의 전당으로 확실하게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AFPK 합격 꿀팁, 친절한 원 교수의 합격 비기, 토마토 베스.